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2장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경제학은요 우선 첫 번째는 경제학은 경제학인데 사람들의 행동이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는 그닥 합리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뭐 이러지 않은 거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막 알파고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이야. 아니 쟤 왜 저러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기적인 줄만 알았더니 또 약간 이타적인 유전자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경제학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행동이라는 거, 행태경제학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경제현상에 접목한, 그렇게 됩니다. 뭐 어떤 말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뭐 심리경제학, 경제심리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줄에 가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뭐 세일러 교수의 어떤 인터뷰도 나와 있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결과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고 공평성을 중시 여기고 또 행동이 또 시간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줄 보면 경제 이론에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소 거기 보시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합리적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학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도 있고 사람은 보니까 건망증도 있고 그리고 자꾸 뭐 까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충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이 일관적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먼 미래까지 살펴봐가지고 합리적 기대를 통한 미래 전망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마이오피아적인 근시안적인 행동을 또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달락 보시면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는 거기 보시면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선상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최초의 뭐 사회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 뭐 워낙 유능해가지고 뭐 경영, 경제 모든 게 다 걸쳐 있고 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간은 거기 나와 있는 합리성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제한된 bounded rationality 그런 것을 보더라라는 거 밝혀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거의 고딕으로 된 거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한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입니다. 뭐 운전할 때도 그러지. 설마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UN 회원국의 숫자가 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UN의 회원국의 UN 속에 아프리카 국가가 몇 개가 속해 있을까? 몇 개의 국가가 속해 있을까? 국가의 수 이렇게 해요. 처음에 이제 어떤 걸 경험하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 보시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의 숫자와 같이 어떤 숫자를 알아맞혀야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게 하나의 숫자로 답하는 게 아니라 90% 확률로 정답이 포함된 구간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심리학 연구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은 547페이지 가볼게요. 되게 좁은 구간을 답으로 제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답이 있을 구간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이야 여기까지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시하는 구간이 아마 각 국가의 수가 뭐 한 5개에서 7개 되지 않겠어?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좁게 하는 거야. 좁게 한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그만큼 자신 있어 이걸 뜻한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참고로 보시고 다음 사람들은 소수의 직접 경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 자신이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야. 경험에 네, 거기 보시면 비중을 크게 두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어떤 X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차종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비자 정보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X 브랜드의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차를 소유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야 그거 똥차야 똥차.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연히 가까운 친구 지인이야.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레몬이야, 똥차야, 배드차야. 야, 그게 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명 전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친구 얘기를 하나 더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개 얘기죠.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한 명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특별히 완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딱 듣잖아. 1000명 대상에서 지인의 의견을 한 명 더 추가했어. 근데 요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똥차네? 하고 이렇게 생각이 좀 크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의 의견이 하나 더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중을 두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데 한번 이거다. 고집을 부리네요. 고집.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냥 좀 얘기 좀 해주다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만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죠.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석하는 경향.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 설문조사 대상에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맞아. 역시 보고서 읽은 다음에 사형제도를 딱 보고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지지하는 사람은 역시 내 말이 맞아. 반대하는 사람은 역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건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부분만 좀 강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게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죠? 이런 거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또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401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401K 플랜 거기 마지막 단락이 있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퇴직 저축 제도인데 여기에 저축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대. 근데 어떤 기업이 요거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신청서를 내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디폴트로 모두 다 가입을 안 합니다 하고 받으시려고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랑 아니면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자, 모든 기업들은 다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로 탈퇴, 신청서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랑 어떤 경우에 훨씬 더 많이 가입하는가 하면 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더라.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실수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과신하는 거, 소수의 직접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거, 확증, 편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 공평성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요, 이건 넘어갈게요. 앞에 공평성. 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건데 100달러를 두 사람이 돈을 나누는 게임이야. 그래서 제가 100달러를 갖고 제안을 합니다. 제가 쪼개서 나누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응답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6대 4, 60, 40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아 뭐야 기분 나쁜데? 그러면은 이게 둘 다 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하면 6대 4로 나눠지는 거야.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니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꽝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1달러를 상대방에게 제시했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둘 다 꽝 되는 것보다는 1달러라도 받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근데 현실에서 실제 해보니까 제안자도 한 대략 3, 40달러를 제안해. 야, 너 30, 40 정도 먹고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랬을 때 응답자가 이걸 받아들이지 제안자가 야, 너 1달러만 받고 나머지 내가 99달러 가질게.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받아들이는 게 억셉트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 됐어. 야 1달러 뭐 더러워서 안 먹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 선택과 관련해서 이 공평성 개념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제안 같은 경우는 거절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느끼는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예가 있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해에 이익을 많이 냈다면 근로자에게 균형 상태에서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익의 정당한 부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근로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야. 원래 임금은 이 정도였는데 기업이 대박 이윤이 터진 거야.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이득이 되면 야 거기서 일부 수익의 일부도 우리한테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지. 자, 기업이 만약에 높은 임금을 통해서 약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상대적으로. 아, 뭐야, 이득 나는 건 다 자기네들이 먹고, 어떻게 보면 계약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도 오히려 태만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거기 보니까 책에 기물 파손과, 이거 행동으로 기업에 손해 줄 것을 우려해서 근로자들에게 균형 임금보다 좀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음. 사람들의 행동은 시간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빨래하기, 집 앞에 눈 치우기, 소득세 정산하기. 이거요. 이게 좀 싫은 일을 꼭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 번째 뭐야? 1번은 A. 지금 당장 50분 동안 이 일을 해라. 내일 50분 동안 일을 해라. 60분 동안 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50분이면 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안 하잖아? 거의 빨래하기, 눈앞에 뭐 집 앞에 눈 치우기, 그 다음에 소득세 정산하기. 이 귀찮아. 약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짜증나는 일이야. 근데 너 내일 하면 60분 해. 시간을 10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다음 두 번째. 90일 후 50분 동안 이 일을 한다. 91일 후 60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자잘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짜증나는 일을 하는 거야. 짜증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선택이 뭐냐면 A가 거기 있는 것처럼 당장 오늘 50분 동안 하세요. 대안 B는 내일 하루 차이야. 60분 하세요. 이렇게 10분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A가 90일 후 50분 동안 하세요. 90일 후. 먼 미래네. 3달 후에 50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하루 지난 91일 후
60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떤 거 선택할래요? 실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자, 질문 1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더 많았을까요? 자, 550페이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많이 선택하는 거야. 아, 내일 해야지. 아, 귀찮아. 지금 당장. 질문 2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데, 이렇게 90일 후에 50분. 그러니까 90이나 91일이나 이게 너무 먼 미래 하루 차이는 그냥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분이라도 적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게 먼 미래잖아. 그래서 먼 미래 일을 생각할 때는 미래 일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별로 이렇게.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아, 이거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경제학 같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게을러지고 약속을 어기고, 거기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 번 자신과 약속한대요. 잘 못 지킨대. 흡연, 담배 피는 사람이 좋아. 올 새해부터는 담배를 끊겠어.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살 뺄래. 식사 후 디저트 안 먹을래. 근데 먹게 되잖아요.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비일관성, 또 소비와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더 현재를 중시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먼 미래의 은퇴를 위한 저축, 이게 잘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도 얘기하는데,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구속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담배를 끊기로 한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뭐 그러네. 교과서의 예를 보면 마지막 단락에 있죠. 담배를 멀리 던져버리거나, 체중을 줄이기로 결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래.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다면 조금 저축하는 사람,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으로 저축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디폴트로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고요. 문제 좀 몇 개 풀어봅니다. 8번. 자, 다음 중 사람들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A번이지.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더라. 오케이? 다음 9번. 자, 최후 통첩 게임의 실험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까? 맞아요. 비록 나에게는 손해를 볼지언정 나 공평성 중요해, 공정성 중요해,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이제 결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앞에서 경제학의, 특히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좀 소개했는데, 뭐 사실 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행태경제학도 벌써 노벨상 받으신 분이 뭐 카너만 트버스키가 벌써 2002년인가? 뭐 아무튼 거의 2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정보경제학은 벌써 옛날 얘기고, 정치경제학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좀 막 다루기보다는 뭐 그런 거니까 한 요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속의 경제학 같은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미시경제학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제학 파트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뒤에 연습 문제도 같이 제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